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76%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약 11% 정도입니다.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 인력을 수혈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남 영암구는 이주 노동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충북 제천시는 재외동포인 고려인을 대상으로 이주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 울산시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늘렸는데요. 그렇다면 지자체는 왜 이렇게 외국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푸는 걸까요? 내국인을 수용하기에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방소멸이 전개됐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도시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지방 소도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귀적이나 분유를 살 수가 없는데요. 유아용품을 찾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마트에선 아예 관련 물건을 들여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 가벼운 통증을 참는 게 일상이 됐는데요. 약국이 없는 무약촌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젠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 경기도 읍면동 가운데 약국이 없는 곳이 무려 34곳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한국인이, 기타 지역은 외국인이 사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6월 28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돈 문제 해결해드리는 억울한 경제 시간. 오늘도 법무법인 로인의 조세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예, 오늘은 억울한 상황, 특히 요즘 이거 많을 것 같은데요.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신다고요?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시작하시곤 하는데요. 이때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많이 부딪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월세 인상 문제라든지 계약 기간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가 임차해서 장사하고 계시거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알아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실시간 질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나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8001번으로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면 조세영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먼저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계약 갱신 때마다 올려달라고 해서 참 힘든 게 사실인데 이럴 때 어떤 상황들이 많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한 임차인분이 서울 지역의 한 상가를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이제 갱신을 해야 되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할게요라고 연락을 하셨는데 임대인은 그동안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월세를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온 거예요. 아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려달라면 갑자기 2배 올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월세 인상 범위도 한도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 상가를 임차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 기준이,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금에다가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환산 보증금인데요. 네. 이 환산 보증금이 9억 원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지역별로 보증금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이 말씀드렸던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고 월세는 50만 원이니까 50 곱하기 100 해서 더하면 환산보증금 7천만 원짜리 그런 상가가 됩니다. 예. 따라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당연히 적용을 받게 되고요.
임대인은 이때 계약을 갱신하면서 뭐 보증금과 월세를 일부 올려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기존 계약 금액의 5%를 넘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요. 사안의 보증금과 월세를 5%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 보증금은 2,100만 원까지 그리고 월세는 52만 5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5%를 올려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상한 범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못 올려주겠다고 주장을 하면 임대인은 뭐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내가 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입증해서 다퉈야 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임차인이 방금 말씀 주셨던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 범위가 있다라는 걸 미처 몰랐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계약서 쓰자 해서 무턱대고 딱 썼는데 그럼 5% 이상 높여주는 걸로 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가 되는 건가요? 우리 법에서는 일단 임차인과 임대인이 원만하게 합의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많이 높여서 하는 계약 자체를 막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데 물론 그래서 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전에 특히나 갱신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권리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또 다른 장점이 있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아예 새로운 계약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제가 뒤에 말씀드릴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그때부터 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참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임차인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시설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또 권리금 내고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텐데 몇 년도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하면 참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런 임차인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임차인이 2017년에 첫 임대차 계약을 했고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건물주가 2023년 9월 만기니까 나가달라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기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주세요라고 하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이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은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5년이었거든요. 예. 그게 10년으로 개정된 시점이 2018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규정은 2018년 10월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혹은 기존의 계약이었더라도 그 이후에 갱신됐던 계약이라면 10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던 사례의 경우는 첫 계약이 제가 2017년에 체결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오셨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던 2018년 10월 이후에도 갱신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10년 동안 갱신 요구권을 가지게 되고 2027년까지 장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임차인은 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분에게 계약갱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사례들도 있나요? 네,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2012년 7월에 첫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이건 연세로 받았나 봐요. 연세 250만 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예. 그 후에 2014년 7월에 아예 연세를 300만 원으로 좀 올리고 임대차 기간을 대폭 늘려서 5년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5년이니까 만기가 2019년이 되죠. 예. 그래서 임대인이 만기를 앞둔 2019년에 임차인에게 이제는 만기가 됐으니까 나가달라라고 했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인데요. 이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 하면 2012년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이미 이전에 있었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기간인 5년을 넘겼다. 그리고 법 개정이 이루어진 2018년 10월 이후에 갱신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의 갱신 기간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5년은 끝났기 때문에 만기에 나가달라고 하는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임대차 요구 계약 갱신 관련한 법규를 보니까 이게 임차인 같은 경우는 갱신 요구를 해오면 임대인은 무조건 10년간 갱신을 따라줘야 하는지 약간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요. 네. 임대인도 일정한 이유가 있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임차인이 3번 이상의 이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3개월 연속으로 뭐 4월, 5월, 6월 이럴 필요는 없고요. 예. 합쳐서 누적된 밀린 월세가 3번만큼이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약간 특별법이 있었는데요. 예.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기간 동안은 그때 연체한 연체 차임은 월세 밀린 것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특별법이 그때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내야 되는데 이 기간 중에 밀린 부분 때문에 뭐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갱신 요구 거절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예.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이 월세 밀리는 거 외에도 뭐 임차인이 임대인을 속이고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쌍방이 서로 이미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 이사비조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을 한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무단 전대,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게 제3자에게 이 가게를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예. 그리고 임차한 건물이 파손되거나 막 사라져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에는 당연히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 재건축이나 철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갱신 청구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참 복잡한 문제로 비화가 되는데요. 앞서 예. 말씀드렸던 그 월세 밀림 문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바로 이 상가 건물 자체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경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단순히 임대인 측에서 이제 재건축할게요, 나가세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 법에는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정확히 언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 뭐 철거나 재건축할 계획 자체를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우에만 내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할 수 있다 정도만 특약에 써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는 또 해석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냥 그런 특약이 없었더라도 이미 건물이 뭐 60년, 70년 돼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당연히 안전 진단을 받아서 재건축할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나 재건축, 그 지역 자체가 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갱신 요구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다툼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기 한 5년 뒤에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우리가 공사를 할 거다 이렇게 써놓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통상 어떤 부분 때문에 다투시냐면 예. 임대인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이제는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을 하시고 임차인은 그렇지 않다, 충분히 안전하다, 나는 장사 계속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 진단을 따로 받아서 그게 A, B, C, D, E 등급으로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 등급을 받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만기 전에 명시적으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합의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장사하다 보면 계약기간 만료됐는지도 모르고 장사에 정신없는 분도 계시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 아무 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만기 지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서로 바빠가지고 그냥 만기가 훅 지난 경우에는 이전 임대차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차인을 아주 편향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1년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요. 예.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1년이 꼭 지나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묵시적 갱신된 이후에 통지만 하면 3개월 이후에 나가실 수 있는데 임대인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을 꼭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이 규정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규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앞서 말씀 주셨던 월세 3개월치 이상 연체되면 정말 불이익 많다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뭐냐면 열심히 장사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임차인이 억울하게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차인까지는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임대인과의 지위에 봐서 공평하잖아요. 예. 그래서 임차인이 3기, 그러니까 3번 이상의 월세를 누적해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0년 동안 계속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3기 이상의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약 기간 도중이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집니다. 이 3회 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그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되갚아도 그 3번의 안에 그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냈다, 만약에 한 번 안 냈다가 예. 다음에 또 2개월치를 한 번에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2월에 안 냈고 4월, 5월 냈다가 뭐 6월에 안 냈고 이렇게 예. 해서 밀린 지금까지의 월세액이 3개월 치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전세 계약서 쓰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렇다면 상가 임대차 계약 앞두신 분들 이 계약서 쓰면서 아마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있을까요? 네, 먼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을 하셨다면 네. 우선 그 상가에 관련된 서류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당연히 보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건축물 대장까지 확인하시면 더 좋아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지금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주가 같은 사람인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을구에 보면 이 가게를 담보로 뭐 대출받은 담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도 나오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 점포에 입점한 후에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요. 이미 내가 확정일자 받기 전에 이미 설정된 그 권리들보다는 후순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선 순위에 뭐 대출이 많이 걸려 있거나 하는 그런 가게라면은 당연히 보증금을 크게 거는 계약은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 외에도 일반인 분들이 보면은 좀 뭐지 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압류, 가압류, 뭐 가처분, 가등기 같은 게 걸려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글자들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되고 잘 해석이 안 되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축물 대장의 경우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있게 되면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뭐 철거 명령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뭐 보증금, 월세, 임대차 기간은 기본이고 뭐 기본적인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들을 다 해놓는 게 좋은데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양식에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이미 계약하시고 장사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만기 몇 개월 남았다 하는 순간에는 장사하시기 바쁘시더라도 꼭 계약서 다시 꺼내서
이 계약 내용 살펴보시고 내가 계약갱신 청구해야 되는지 뭐 월세 증감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기간 안에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중간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마성정님께서 임대차 계약 기간 10년 안에 상가가 매매가 되면 그 계약 기간에는 변동이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매매가 이루어져서 건물주가 변동이 되더라도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건물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전부 승계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기존 임대인, 전 임대인과의 계약했던 모든 사항을 다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0337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 보증금 1,000만 원, 매월 40만 원씩 내기로 하고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했더니 세금을 별도로 내라고 하면서 4만 원 추가 지급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요거부터 먼저 질문 드릴게요. 부가세를 포함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약정이 없으셨나 봐요. 이 부분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예. 만약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지정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미정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 가지고 네.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0337님께서는 한 질문을 더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다다음 주에 꼭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조세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밀크 코리아 신기주 부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회사는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정말 인기 많았던 그런데 어. 약간 비싸서 입고 다니면 친구들한테 오 소리 들었던 랄프 로렌이네요. 네, 오 소리 들으려고 비싼 거 입는 거죠. 그렇죠. 네. 교수님이 대학교 때문에 90년대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입으면 이게 아재 폴로가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요즘 MZ 세대, 2030 세대가 입으면 이게 뉴진스 패션이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요? 네, 정말 인기인데 그 MZ 세대라고 안 하고 요즘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제파 세대. 제파 세대. 네, Z 세대하고요, 알파 세대를 더한 표현이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제파 세대가 요즘 랄프 로렌이 없어서 못 입을 정도인데 와. 얼마나 인기냐면요.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랄프 로렌만 입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정말 셔츠, 피켓 셔츠, 자켓, 벨트, 오늘 타이 매셨네요. 넥타이, 예. 뭐 양말까지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자면 시대하고 세대를 딱 찾아내면 이런 걸 이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켓핏을 찾으니까 실적이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2023년 5월 얼마 전이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이 분기 매출인데 15억 4천만 달러인데 이게 한 2조 4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분기를 네 분기니까 예. 2023년 전망치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제 70억 달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정말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게 2015년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분기 순이익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미국 기업들은 주당 순이익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 갖고 거의 뭐 80% 늘어났습니다. 이거 정말 돈 정말 잘 벌고 있는 거예요. 주가도 많이 올랐겠는데. 주가 당연히 이제 100달러 돌파하고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네. 예. 지난번에 아식스 얘기해 주실 때도 참 특이했는데 네. 젊은 세대들이 다시 아식스를 입기 시작하고 네. 랄프 로렌도 그런다니까 참 특이한데요. 일단 랄프 로렌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연도하고 장소를 설명드리는 게 중요한데 연도는 일단 랄프 로렌이라는 패션 디자이너가 있고요. 네. 패션 디자이너 이름이고 연도는 1967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뉴욕에서 창업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1960년대 70년대가 미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번성할 때 그렇죠. 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중에서도 세계의 수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뉴욕에서 딱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들한테도 랄프 로렌보다 더 익숙한 게 폴로잖아요. 폴로. 그렇죠. 사실 폴로라고 하는 게 이게 스포츠 이름인데 어떻게 이제 패션 브랜드 이름처럼 섞이게 됐는데 그 폴로 티셔츠라고 표현되는 랄프 로렌의 대표적인 상품은 정확하게는 피케 티셔츠를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 피케라는 건 프랑스어로 면직물을 뜻하는데 프랑스가 면직에서 굉장히 큰 나라여서 그래서 파리가 패션 도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피케 셔츠를 원래 입고 하는 스포츠는요. 네.
테니스예요. 요즘은 피켓 셔츠를 일상복으로 입긴 하죠. 네. 우리 같은 아주들이 이제 기세우고 입는 거 이런 게 피켓 셔츠의 대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네. 그런데 어제 테니스에서 입었는데 예. 요걸 랄프 로렌이 갖고 와갖고 폴로로 해서 입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테니스로 피켓 셔츠를 팔아? 그럼 우리는 대체제가 없을까? 테니스보단 그러면 미국은 폴로로 간다. 근데 폴로는 예. 아시다시피 굉장한 상류층 스포츠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타고 공 치는 그 기마 하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있어야 되고요. 예. 말을 탈 줄 알아야 되고 또 말이 여러 마리여야 되고 그렇네. 심지어 말이 뛸 수 있는 운동장도 있어야 되니까 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돈이 많아야 돼요. 예. 진짜. 그러니까 폴로라고 하는 거 곧 돈이 많다라는 것 뜻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결국은 상류층을 지향하는 브랜드였다는 거죠. 그게 1960년대 70년대 미국의 어떤 문화 같은 것이고요. 그래갖고 폴로 티셔츠가 정말 고급 브랜드가 됐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 프레피 룩의 대명사가 됩니다. 프레피 룩. 프레피 룩은 지금 교수님이 입으신 그 넥타이 메고 약간 그 셔츠 풀어 한 이런 약간 엘리트 분위기 나는 이런 명문대생 분위기 나는 옷이 프레피 룩이에요. 제가 오늘 그런 느낌입니까? 네, 처음 봐요. 우리 왜 보이는 라디오 오늘 같은 날 안 하는 거죠?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프레피룩을 설명드리면요. 프레피룩이 그 뉴욕에 있는 부촌에서 입는 옷이거든요. 예. 정확하게는 부촌에 있는 젊은 자제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자제들이 뉴욕에 사는 게 아니라 뉴욕 근처에 있는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부촌에 살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 같은 구닥다리 옷 입기 싫고 양복은. 예. 그런데 대학교 갈 때는 좀 멋있게 평범한 서민들하고는 좀 다르게 입고 싶고 이게 프레피룩의 전형이에요. 넥타이 메고 셔츠 풀고 교수님 같은 룩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정말 랄프 로렌은 이런 옷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갖고 그 말하자면 패션이 갖고 있는 그 신문 과시 또는 재력의 과시 이런 것들을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덕트 마켓핏을 정확하게 찾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정말 폴로 옷을 입고 학교에 간다고 쳐요. 예. 그러면 집에 말 좀 있구나.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심지어 예. 스포츠웨어를 입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네.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젊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스포츠웨어를 즐겨 입게 되는 이유거든요. 사실은 좀 재수 없죠. 재수 없는데 패션 소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남들을 재수 없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재수 없는 존재로 보이고 싶어하는 이중성이 있어요. 약간 과시욕인 것도 그렇죠. 있죠. 과시욕이죠. 예. 근데 아메리칸 클래식이라는 표현도 폴로를 얘기할 때 쓰는데 아메리칸 클래식은 결국은 미국이 패권 국가로 정말 잘 나갈 때 예. 60년대 70년대가 그 왜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딱 하면서 그냥 달러 막 퍽퍽 써 이렇게 얘기했던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미국 패권의 전성기 시대를 그리워하는 게 아메리칸 클래식 패션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이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처음 팔았던 물건은요. 폴로 셔츠 얘기 많이 하는데 넥타이예요. 넥타이가 보면 은근히 그 양복을 입으면 예. 그러니까 튀잖아요. 그렇죠. 색깔을 뭘 고르느냐, 예. 폭이 얼마냐. 근데 랄프 로렌은요 정말 비싼 원단을 쓴 다음 넥타이 폭도 엄청 커서 예. 넥타이만 보이게 입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3배 정도 가격으로 팔았는데 이야. 날개도 진짜 팔려요. 호호. 그래 넥타이로 뜨고 폴로 랄프 로렌, 폴로로 완전 대박이 난 브랜드가 랄프 로렌입니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뭐라 할까요? 가시적 소비, 좀 허영 이런 것들을 공략해서 대박난 회사인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궁금합니다. 요즘은 왜 그럼 다시 랄프 로렌이 뜨는 거죠? 이걸 얘기하려면 수년 전에 랄프 로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랄프 로렌이 196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017년이 50주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였어야 맞는데 예. 2017년에 랄프 로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랄프 로렌이라는 창업자가 CEO로서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예. 2015년까지 CEO를 했는데 48년 동안 한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그 왜 조르주 아르마니도 많이 아시잖아요. 예. 아르마니처럼 그러니까 창업자가 천재이긴 한데 예. 너무 오래 하니까 요즘 세대하고 좀 안 맞게 됐겠죠. 예. 그래서 점점 올드한 브랜드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 우리 CEO는 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서 새로 CEO를 선정했는데 예. 이게 실패했습니다. 누구를 이게 선정했는데? 누구냐면요. 우리도 잘 아는데 H&M이라는 스웨덴 브랜드 있죠. 알죠. 스파 브랜드. 예. 여기서 이제 정말 히트를 친 H&M 출신의 CEO인 스테판 라르손이라는 인물을 CEO로 데려와요. 예. 여기까지는 그림이 좋잖아요. 예. 말하자면 랄프 로렌과 H&M의 만남 궁금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양쪽 랄프 로렌하고 스테판 라르손이 싸웁니다. 네.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 H&M 경우에는 말하자면 싸게 만들고요. 빠르게 만들고 그 유행을 빨리 카피해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뭐가 유행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가 유행할 것 같으면 빨리 카피를 해갖고 재빨리 제품을 내놓는 거죠. 네. 말하자면 패스트 팔로워 전략 같은 것인데 네. 그런데 이제 랄프 로렌은 우리는 그런 브랜드 아니다. 우리는 아메리칸 클래식이고 우리는 고급진 브랜드야. 그러니까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싸우기 시작하면서요. 2년 동안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요. 랄프 로렌 창업주하고 H&M CEO 이 출신인 스테판 라르손하고 너무 싸워서 이사회가 따로 회의를 할 정도였고요. 중재를 해야 될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매출이 10억 달러까지 이상 감소하고요. 네. 그래갖고 랄프 로렌 퇴임할 때 2015년이 전성기였는데 그때가 70억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60억 달러, 50억 달러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런 식의 내부 분열 뭐 네. 이런 것도 원인이지만 하나 원인이 더 있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랄프 로렌이 너무 오랫동안 독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브랜드가 많은데 이 브랜드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면 랄프 로렌한테는 폴로 랄프 로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 랄프 로렌이면 랄프 로렌이고 폴로면 폴로지. 근데 거기에 랄프 로렌 칠드런도 있고요. 랄프 로렌 컬렉션은 여성 브랜드도 있고 또 랄프 로렌 골프도 있고 근데 심지어 퍼플 라벨이라는 것도 있는데 퍼플 라벨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보고. 그죠. 이게 고급 브랜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브랜딩을 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사요? 브랜드가 너무 많는데요. 네, 구매하러 갔다가 너무 머리 아파갖고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안 팔리니까 어느 기간까지 갔냐면 저가 도매 전략을 써서 예. 우리가 잘 아까 즐겨 입었던 그 폴로 피켓 셔츠를 정말 싸게 시장에 내놔요. 백화점에서 막 싸게 팔고 이럽니다. 예. 이러니까 브랜드 자체가 이제 하락세를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후임을 데려와요. 요게 신의 한 수가 됩니다. 후임은 누군가요? 후임이요. 놀랍게도 패션 브랜드 소속이 아니고 예. 그 프로터 앤 갬볼이라고 그 샴푸 만들고 치약 만들고 우리 집 LG 생활건강에 해당되는 회사죠. P&G죠? P&G 맞습니다. P&G 출신의 퍼트리스 루벳이라는 CEO 데려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마케팅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랄프 로렌 브랜드 또는 마케팅을 다 뒤집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 딱 하나다. 네. 우리 너무 올드해.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장악해야 돼. 예를 들면 70년대 옛날 영화 보고 좋아했던 아메리카 클래식 네. 좋고 뭐 90년대 X세대도 좋고 10대, 20대 이들을 먼저 잡아야 한다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랄프 로렌하고 전임자가 싸웠던 거는 뭐 랄프 로렌이 뭐냐고 싸웠는데 뭐냐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정해주는 거야. 그렇죠. 정답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기술과 접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로블록스라는 그 메타버스 기업 있잖아요. 예, 알죠. 게임 많이 하는 거. 여기서 메타버스 컬렉션을 열어요. 랄프 예. 로렌 갖고. 그리고 스냅챗이라고 정말 10대, 20대가 많이 쓰는 SNS. 카카오톡 예. 같은 거죠. 그걸 활용해서 랄프 로렌 아바타를 만들어 갖고 옷을 입혀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지만 내 아바타에 옷을 입혀주는 거한 돈을 쓰는 거예요. 예. 아니면 또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신선한 마케팅을 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유통을 재편해서 나이키 얘기 드릴 때 많이 드렸는데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예. 중간 대리점 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걸 해서 대박이 납니다. 심지어 매장 가면요. 점원도 없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이걸 이제 스마트 쉐이퍼라고 부르는데 야. 이걸 통해서 구매를 하게 만들어요. 요즘 그 제파 세대는 대면을 좀 안 좋아하잖아요. 예. 코로나 시국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래 성향이기도 한데 이게 딱 맞춰갖고 70대, 40대, 20대한테 다 먹히는 브랜드가 된 거죠. 특히 이게 가장 잘 먹힌 시장이 한국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 이렇게 지나다니시는 분들 쳐다보면 예전에 비해서 부쩍 랄프 로렌 브랜드 옷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70대한테는 클래식이고 40대한테는 젊음이고 네. 10대, 20대한테는 쿨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통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퍼트리스 루벳 CEO 전략이 한국에서 가장 빛났던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한국에서 정말 매년
성장세가 20%, 최근 2년 동안 18%에서 36% 성장하거든요. 영업이익은 60% 성장하는데 이야.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금 2020년대가 랄프 로렌이 처음 등장했을 때인 1960년대, 70년대처럼 고속 성장기에서 이제 저성장기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분 과시 또는 이제 어떤 계층 관련돼서 패션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네. 옛날에는 뭐 정말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옷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걸 또 따라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죠. 네. 그게 명품의 이제 오픈 런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지금 이제 제파 세대가 뉴트로 열풍을 주도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90년대에 또는 80년대에 유행했던 것들을 다시 재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자였던 스파 브랜드, 아까 H&M 말씀드렸지만 뭐 자라 이런 브랜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피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줄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하다 이런 게 되는 거고 한국도 그렇게 소비 시장이 바뀌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했죠. 그래서 마케팅을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잘 먹히는 게 디지털 왕국인 한국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먹혔고요. 그래서 2022년 지난해죠. 랄프 로렌이 미국 본사, 랄프 로렌 코리아가 미국 본사에 송금한 돈만 1,3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야. 정말 미국 본사 실적에 큰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랄프 로렌 매출이 2015년에 76억 찍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걸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 이 랄프 로렌 옷을 많이 입는 분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저 치수가 사이즈가 이렇게 큰 옷을 이제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아메리칸 사이즈잖아요. 대륙 아메리칸 사이즈. 사이즈. 네. 그래서 제가 찾는 사이즈가 온전히 다 있는 매장들이 많지 않은데 랄프 로렌 가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네, 사이즈 does matter. 네, 사이즈가 중요하죠. 그래갖고 하신 것처럼 아재들도 좋아하고 예. 그렇지. 그리고 10대, 20대들도 좋아하고 70대들도 향수를 갖고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으니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랄프 로렌의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 숫자보다 한국에 있는 랄프 로렌 폴로 매장 숫자가 더 많다라는 통계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직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미국이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훨씬 비싸게 팔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좀 억울하죠. 하지만 사고 싶으면 오프라인 매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비싸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에서도 네. 랄프 로렌 진짜 인기였거든요. 네. 옛날 배우긴 한데 로버트 레드포드 나온 영화가 인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랄프 로렌 전성기가 한국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지지 덕분에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랄프 로렌은 해외 직구나 이런 걸로 구매하면 좀 더 쌉니까? 예전에 쌌어요. 지금 네. 가격 자체가 싼데요. 지금은 한국 IP로는 미국 이제 온라인몰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막아서요. 그러니까 한국은 비싸게 사도록 제한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방금 말씀 주셨던 약간 허영이라고 해야 되나 과시성 의류로 랄프 로렌이 더더욱 각광받을 수 있는 이유도 됐겠네요. 네, 그런데 그러기엔 약간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도 문제예요. 올라요? 네, 사실 요즘 보면 랄프 로렌 예전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갔네. 사이즈 맞는다고 생각해서 막 집었는데 봤더니 저 경험 통장 있습니다. 사이즈가 줄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친숙한 브랜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쉬나 이스턴의 모닝 트레인입니다. 6월 28일은 철도의 날입니다. 아직까지 인류가 발명한 교통수단 중에 정시성, 제때 출발하고 제때 도착하는 교통수단은 철도밖에 없죠. 앞으로 철도도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일 발달되는 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